45년간 정성으로 끓여온 국밥집 시어머니입니다. 흔한 고부 갈등인 줄만 알았죠. 며느리는 2억 보험금을 타내려 저를 산채로 장사 지냈습니다. 차가운 안치실에서 눈을 뜬 그날, 저는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3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이게 45년을 한결같이 가마솥 앞에서 온 사람의 몸에 벤시계 같은 거라 해. 창밖은 아직 캄캄해서 별도 다 안 들어갔는데 저 멀리 사상서부터 민월 쪽에서부터 희미하게 불빛이 번져오기 시작하죠. 그 불빛을 보고 있으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건 어젯밤 내내 뭉근하게 고아낸 돼지뼈 육수 냄새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돼지 냄새라면서 코를 막기도 하지만 내한테는 이게 평생을 먹고 살게 해준 고맙고 구수한 향기거든요. 이 냄새가 있어야 아, 내 일터에 왔구나 싶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일 큰 가마솥 뚜껑을 열면 뽀얀 김이 천장까지 확 피어오르면서 온 가게 안이 금세 후끈해져요. 이 새벽 공기를 데우는 첫 온기가 바로 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죠. 아침에 일찍 오셨네. 제일 먼저 들어서는 건 늘 저 건너편 포항상의 김 사장님이에요. 새벽 경매 가기 전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속을 채우고 가야 하루가 든든하다나. 어서 오이소. 오늘 국물 좋습니다. 내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대답해요. 이른 새벽 텅 빈 시장 골목에 우리 둘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비로소 잠자던 시장이 깨어나는 것 같거든요. 김 사장님한테 국밥 한 그릇 뚝딱 말아 내어주고 나면 그 뒤로는 약속이나 한 듯이 터미널에서 첫 차 타려는 사람들,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는 사람들, 다른 가게 문 열러온 상인들이 줄줄이 들어와요. 아침에 국밥 한 그릇, 깍두기 좀 더 주이소 하는 소리들이 가게 안을 꽉 채우기 시작하면 내 몸도 바빠지기 시작하죠. 이 순간이 내는 참 좋아요. 내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고된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된다는 게 45년을 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내 인생이 바로 이 사상제일 돼지국밥이고 이 국밥이 곧 내 자신이었어요. 28배 시집와서 남편이랑 둘이 이 작은 가게를 열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 시장의 터줏대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이 10년 전에 먼저 하늘로 가고 나서는 혼자서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만 쉬라고들 하지만 나는 이 가게 문을 닫는 날이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일 거라고 생각해요. 국밥 맛의 비밀이 뭐냐고들 많이 물어보는데 별거 없어요. 좋은 뼈, 그리고 시간. 딱 2가지죠. 아침에 가게 문 열기 전에 매일같이 부전시장 축산물 골목에 직접 나가요. 거기 수십 년 단골인 박 사장이 따로 빼놓은 암돼지 사골뼈가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뼈 색깔이 뽀얗고 단면이 꽉 찬 게 이런 뼈를 써야 국물이 진하고 구수하게 우러나오거든요. 누님, 오늘 뼈 좋지에? 어제 들어온 것 중에 제일 좋은 놈으로 챙겨놨심더. 박 사장은 늘 나를 보면 그렇게 말해요. 40년 넘게 봐온 사이니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 뭘 원하는지 다 알죠. 이게 바로 사람 사이의 정이고 신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져온 뼈를 큰 가마솥에 넣고 불 조절을 해가면서 온종일 끓여내는 거예요. 너무 센 불에 끓이면 국물이 탁해지고 약한 불에 끓이면 깊은 맛이 안 우러나와요. 내 몸이 그 불 조절하는 법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시장 사람들은 나를 장인이라고 불러주기도 하는데 뭐 그리 대단한가 싶어요. 그냥 매일 하던 일을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뿐인데 시장 상인회에서도 내가 한마디 하면 다들 귀 기울여 들어주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내가 제일 오래된 사람 중 하나니까. 젊은 상인들이 가게 문제로 다투거나 구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이랑 말이 안 통할 때면 다들 나를 찾아와요. 순자 누님, 이것 좀 해결해 주이소. 그러면 내는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일 올바른 길을 찾아주려고 애를 써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야 같이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 지혜가 우리 자식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들 진우랑 며느리 유경이가 가게에 잠시 들렀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영 썰렁했어요. 유경이는 서울 애라 그런지 늘 이 시장통을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해요. 오늘도 가게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도 않고 명품 가방을 든 팔로 코를 살짝 가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내 평생의 자부심이니 구수한 국밥 냄새가 쟤한테는 그저 역한 돼지 냄새일 뿐이구나 싶어서요. 어머니, 저 왔어요. 진우는 마지못해 들어와서 인사를 했지만 눈은 계속 스마트폰에 가 있었어요. 유경이는 아예 가게 안으로는 발도 들이지 않았고요. 그 짧은 순간의 풍경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큰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쟤들은 저만치 앞서서 흘러가는데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멈춰 서 있는 느낌. 그게 단순히 사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깊은 단절감이라는 걸 그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유경이의 압박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돌려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식당일 힘드시잖아요. 이 좋은 자리를 언제까지 국밥만 팔면서 썩히는 건 너무 아까워요. 사상터미널 바로 옆, 이 목 좋은 자리가 좋기 8억은 넘을 거라는 걸 쟤도 알고 있는 거죠. 진우가 하던 스타트업인가 뭔가가 잘못돼서 빚이 3억이나 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닥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평생이 담긴 이 가게를 썩히는 자리라고 말하는 며느리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서운해해야 하는 건지 그냥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유경이가 작은 스마트폰을 들고 나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저희라도 편하게 보험금이라도 타야 하잖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앱으로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서류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해요. 화면에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 내 눈에는 그저 까만 점으로만 보였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죠. 나는 이런 거 할 줄 모른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손사래를 치자 유경이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 표정에는 어머니는 이것도 못하세요? 하는 답답함과 무시가 섞여 있었죠.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유경이는 내 손가락을 잡아 끌어 화면의 네모칸에 갖다 댔어요. 지문을 찍으라는 거였죠. 나는 망설였어요. 내 평생 내용을 모르는 것에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45년간 가게를 하면서 수많은 계약서를 썼지만 이렇게 캄캄한 장님처럼 도장을 찍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늙은이라는 자격지심이 내 마지막 저항을 무너뜨렸어요. 유경이의 성화에 못 이겨 나는 결국 그 차가운 화면 위에 내 엄지손가락을 꾹 눌렀어요. 삑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글자가 뜨는 걸 보면서 나는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넘겨줘 버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다 마치고 텅 빈 홀에 혼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서울에 있는 딸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서는 우리 집의 기둥이고 그래도 제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서야, 엄마 데이. 수화기 너머로 딸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오늘 유경이가 와서 뭐 보험인가 뭔가 서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영 마음이 안 좋다. 내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 묻어났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민서가 엄마,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당장 취소해. 하고 말해주기를 바랐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대답은 내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에이, 엄마. 유경 씨가 알아서 잘했겠지.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사람 의심하지 마.
나 지금 바빠서 이만 끊을게. 딸깍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지고 내 귀에는 오랫동안 뚝뚝 하는 공허한 신호음만 맴돌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내 옆에는 수많은 시장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내 속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자식들마저 저만치 멀어져 버린 세상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기술과 글자들 속에 외딴 섬처럼 덩그러니 남겨져 버린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내 마음 속에는 차갑고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그림자가 내 국밥 가마솥 안으로까지 스며들어 내 평생을 바친 이 구수한 국물 맛마저 변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밤이었어요. 그렇게 딸과의 전화가 툭 끊기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이나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뚜 하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텅 비어버린 소리 같았거든요. 자식이라고는 둘뿐인데 아들 내외는 나를 무슨 짐짝처럼 여기고 하나 있는 딸은 멀리 있다는 핑계로 내 속 타는 마음을 헤아려 주질 않으니. 아, 정말로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거구나. 70평생을 자식들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그 끝에 남은 게 이런 외로움뿐인가 싶어서 그날 밤은 참 길고 서러웠어요. 그 찝찝한 마음은 며칠 동안이나 가시질 않았어요. 국밥을 말고 손님을 받고 시장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콕 박혀 있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경이가 진우를 앞세워서 가게로 찾아왔어요. 진우는 내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데 유경이가 앞으로 나서서 살갑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지난번에 보니까 기력이 너무 없어 보이셔서요. 진우 씨랑 얘기했는데 큰 병원 가긴 좀 그렇고 용한 데가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검사만 한번 받아보게요. 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며칠 잠 좀 설치고 속이 상해서 그런 거지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유경이는 막무가내였어요. 어머니, 그러다 큰일 나세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옆에 있던 진우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엄마, 그냥 가볍게 검사만 받는 거야. 유경이가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니깐 한번 가보자 하고 거들었죠. 사업 실패한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성정이 그런 건지 우리 진우는 언제나 아내 말에 꼼짝을 못했어요. 자식들이 저렇게까지 효도를 하겠다는데 늙은이가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차에 올라타니 기분이 더 이상했어요. 유경이가 운전하는 차는 늘 가던 동네 병원이 아니라 점점 낯선 길로 빠져나갔거든요. 부산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한참을 달리는데 창밖 풍경이 낯설어질수록 내 마음도 불안해졌어요. 유경이는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 잦으시죠? 지난번에도 약주머니 어디 두셨는지 한참 찾으셨잖아요. 저번에 시장에서도 아는 분 보고 그냥 지나치셨다면서요. 그런 사소한 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데 그 말투가 꼭 내가 정말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 같았어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점점 위축되고 내 기억력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로 생전 처음 보는 작고 허름한 병원이었어요. 최내과라는 낡은 간판이 불안하게 달려 있었죠. 병원 안은 소독약 냄새 대신 퀴퀴한 냄새가 났고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유경이는 익숙하게 접수 창구로 가더니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나를 불렀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나이는 좀 있어 보였는데 눈빛이 어딘지 흐릿하고 의욕이 없어 보였어요. 그 의사는 청진기를 내 가슴에 형식적으로 몇 번 대보고 혈압을 재고 나서는 유경이랑 눈짓을 한번 교환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는 나를 향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혈관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이러다 언제 갑자기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는 기가 막혀서 소리쳤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
내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오고 산 사람입니다. 지금도 국밥 가마솥 2개는 번쩍번쩍 들어요. 멀쩡합니다. 내 항변은 차갑게 묵살당했어요. 유경이가 내 팔을 잡아 누르며 의사 편을 들었거든요. 어머니,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믿으셔야죠. 전문가시잖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아, 이곳은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적진이구나. 내 평생의 경험, 내 몸에 대한 내 자신의 직감, 이 모든 나의 지혜가 의사라는 하얀 가운 앞에서 아무 힘없이 부정당하는구나. 45년간 시장통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다져온 박순자라는 내 존재의 단단한 껍질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진단받고 통제되어야 하는 무력한 늙은이일 뿐이었죠. 진료실의 흰 벽이 나를 사방에서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유경이는 그런 나를 보며 어머니,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앞으로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하며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유경이의 감시는 더 심해졌어요. 시장에 나가 단골들이랑 요즘 몸이 영 찌뿌둥한 게 비가 오려나 하고 푸념이라도 할라치면 어느새 나타나 옆에서 끼어들었죠. 어머니가 자꾸 아프다고 하시는데 병원에선 별거 아니래요. 그냥 노안이신 거죠, 뭐. 그 말을 들은 시장 사람들은 아이고, 순자 아짐에도 이제 나이는 못 속이네 하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내 감각과 경험마저 사람들 앞에서 나이 탓으로 치매 초기 증상으로 둔갑되는 상황이 너무나 모멸스러워서요. 나는 점점 내 공동체 안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갔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아서 점심시간 내내 쉴 틈도 없이 바빴어요. 며칠간 잠도 설치고 소가리도 한 탓에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마지막 손님 그릇을 치우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눈앞이 핑 돌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쿵 소리와 함께 나는 가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심각하게 넘어진 건 아니었고 그저 과로로 잠시 현기증이 난 거였어요. 아지매,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순자 누님 쓰러졌다. 빨리 119 불러라. 가게 안에 있던 단골들과 옆 가게 상인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나를 부축하고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유경이가 귀신같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119에 전화하려던 사람의 손을 막아서며 날카롭게 외쳤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 단골 병원이 있어요. 유경이는 미리 연락을 해뒀다는 듯 가게 앞에 대기하고 있던 하얀 사설 구급차를 손짓으로 불렀어요. 시장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가족인 며느리가 저렇게 나서는데 남인 자신들이 끼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와 나를 들것에 실으려고 했어요. 나는 정신이 조금 돌아와서 소리쳤어요. 괜찮다. 나 안 간다. 이거 놔라. 하지만 내 희미한 저항은 건장한 남자들의 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나는 들것에 실린 채 평생 내 집 같았던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시장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의 아짐에 하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지켜주던 익숙하고 따뜻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차갑고 낯선 곳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어요.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 대신 침묵 속에서 부산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가 다시 그 외곽의 낯선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설 구급차의 침묵은 병원에 도착해서도 이어졌어요. 그 허름한 최내과에 다시 오게 될 줄이야. 나는 들것에 실린 채 응급실인지 뭔지로 옮겨졌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유경이가 그 의사와 무어라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내 몸에 차가운 주삿바늘이 들어오는 느낌과 함께 세상이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죠.
나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붙잡으려고 애썼지만 무거운 소미불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처럼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내 침대 옆에 서서 무표정하게 나를 내려다보는 며느리 유경이의 얼굴이었어요. 그 눈에는 걱정이나 슬픔 같은 건 한 점도 없었죠. 그저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내 의식은 깊은 물속에 잠긴 듯 희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깥의 소리들이 웅웅거리며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국화꽃 향기, 향냄새, 그리고 내 이름 석자가 적힌 위패. 아, 나 죽었구나. 내 장례식이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우리 시장 사람들이라도 왔으면 시끌벅적해야 할 텐데. 눈을 뜰 수는 없었지만 모든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선명했어요. 텅 빈 장례식장. 조문객이라고는 친척 몇 명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금방 자리를 떴어요. 내 아들 진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영정 사진만 쳐다보고 있었고 유경이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슬픈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뭐가 그리 바쁜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진우를 닥달해서 서류 뭉치에 도장을 찍게 했죠. 진우 씨, 정신 차려요. 사망신고서부터 빨리 처리해야 보험금 청구 절차가 시작돼요.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아니라 조급함만 가득했어요. 그때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온 내 딸 민서가 유경이를 막아섰어요. 우리 딸, 착하고 여린 우리 딸. 새언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돈 얘기를 꺼내요. 민서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유경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가씨야말로 뭘 몰라서 그래요. 이런 건 빨리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관은 뚜껑 열지 않을 거예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마지막 예의죠. 입관 절차도 제대로 치르지 않으려는 그 모습에서 민서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슬픔에 잠겨야 할 장례식장이 마치 차가운 사무실처럼 변해버렸으니까요. 그 모든 풍경을 지켜보는 내 영혼은 울부짖고 있었어요. 아니다, 나 아직 살아있다. 민서야, 엄마 여기 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았어요. 한편 장례식장 지하에 있는 시체 안치실에서는 한 나이 든 직원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죽은 사람들을 닦고 입히는 일을 해온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가 내 몸을 닦아주기 위해 하얀 천을 걷었을 때였어요. 분명히 사망 진단이 내려진 시신인데 이상하게도 몸이 완전히 뻣뻣하게 굳지 않았고 희미하게 남아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잘못 느꼈나? 하고 고개를 갸웃하던 그의 눈에 내 손가락 하나가 미세하게 움찔 하고 경련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는 깜짝 놀라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순간 아까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붙잡고 서럽게 울던 젊은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죠. 바로 내 딸 민서였어요. 수십 년의 직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도운 걸까요? 그는 조용히 안치실을 빠져나와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따님 되십니까? 이상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지금 빨리 지하 안치실로 한번 와보셔야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민서가 어떤 심정으로 뛰어왔을지는 상상도 안 가요. 안치실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에 민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차가운 금속 안치대 위에 누워있는 나를 발견했죠.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내 눈이 희미하게 떠졌어요. 내 눈에 비친 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나를 내려다보는 내 딸의 얼굴이었어요. 마.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어요. 나는 입을 열어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살아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일을 겪게 한 내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는 나를 부둥켜 안았죠. 차갑게 식어버렸어야 할 내 몸 위로 딸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며 온기가 퍼져나갔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유경이도, 진우도, 돈도, 세상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만난 우리 모녀의 정만이 이 차가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 재회는 단순한 생존 확인이 아니었어요.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긴 싸움을 함께할 가장 강력한 동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정신을 차린 민서는 무섭게 침착해졌어요. 그 여리고 착하기만 하던 내 딸이 아니었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민서는 그 안치실 직원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허리를 숙인 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내가 국밥집을 할 때부터 20년 넘게 단골이었던 사상경찰서의 박 형사님이었어요. 박 형사님, 저 순자 아줌마 딸 민서예요. 지금 당장 좀 와주셔야겠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세요. 전화를 받은 박 형사님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했겠죠. 하지만 민서의 다급한 목소리에서 장난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는 바로 달려와 주셨어요. 안치실에서 살아있는 나를 본 박 형사님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죠. 아지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비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아지매, 일단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병실로 옮겨드릴 테니 거기서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는 박 형사님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내가 45년간 국밥 한 그릇에 담아냈던 따뜻한 마음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의리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요. 아무도 모르는 병원의 작은 병실에 숨어 민서와 박 형사님의 보호를 받으며 나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그 대신 차가운 분노가 내 온몸을 휘감았죠. 나를 산채로 장사 지내려 했던 며느리, 그리고 그걸 방관한 내 아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당한 배신은 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어요. 나는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박순자라는 한 인간으로서 내 삶과 내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울 거예요. 나는 민서의 손을 굳게 잡고 말했어요. 유경이 그년, 돈 때문에 이 짓을 벌인 기다. 돈으로 시작했으니 돈으로 갚아줘야지. 아니,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내 눈빛은 복수에 대한 결의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45년간 국밥 가마솥 앞에서 불을 다스렸던 그 인내와 끈기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어요. 장례식장의 가장 깊은 밤은 지나갔고 이제 나의 아침이 올 차례였어요. 병원에 숨어 지낸 며칠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길었어요. 창밖을 내다볼 수도 마음 놓고 소리를 낼 수도 없는 작은 병실 안에서 나는 천장만 쳐다보며 지난 일들을 되새김질했죠. 분노가 치밀다가도 아들 진우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고 그러다가도 나를 산채로 묻으려 했던 유경이를 떠올리면 다시금 독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서와 박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차가운 땅 속에 누워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 형사님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지매, 손님 좀 모시고 왔심더. 그의 뒤로는 평생을 함께해온 사상시장 상인회장님과 채소가게 강 사장, 그리고 건어물 가게의 박씨 아지매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나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상인 회장님은 내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 투박하고 거친 손에서 수십 년의 세월과 끈끈한 동지애가 느껴졌어요. 누님, 박 형사한테 이야기 다 들었심더.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자마 알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 작은 병실에서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어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회장님은 주먹으로 몇 번이고 무릎을 내리쳤고 박씨 아줌매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쳤어요. 내 이야기가 끝나자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런 천하의 몹쓸 것들. 순자 누님은 우리 사상시장의 기둥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에.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됐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박순자 여사님을 위한 상인 대책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모임을 만들었죠. 나는 그 순간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45년간 내 청춘을 바친 이 시장이 바로 나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성체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립감과 공포로 얼어붙었던 내 마음에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대책위는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어요. 내 문제는 곧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침묵하면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 거죠. 민서는 상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날짜별, 인물별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박 형사님께 전달했어요. 마치 잘 짜인 군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기 시작했죠. 채소가게 강 사장은 유경이가 시장에 와서 명품옷과 가방을 자랑하며 돈을 펑펑 쓰고 다녔던 일들을 세세하게 증언해 주었어요. 지가 그러더라고 해. 어머니 가게만 정리되면 이런 시장통은 올 일도 없다고. 시장 입구에서 부동산을 하는 김 사장은 유경이가 얼마 전부터 내 가게 자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시세는 얼마인지 집요하게 묻고 다녔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알려줬어요. 시장의 젊은 상인들은 더 놀라웠어요. 내 가게에서 일하던 젊은 친구를 중심으로 그들은 유경이의 SNS를 샅샅이 뒤졌어요. 내가 사망했다는 그 시각에 유경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장례식 내내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찍은 셀카 사진도 있었고요. 그 디지털 세상 속에는 그녀의 거짓과 탐욕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민서는 이 모든 디지털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유경이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내가 평생 읽고온 공동체가 아날로그적인 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대적인 방식으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어요. 반격의 다른 한 축은 박 형사님과 민서가 맡았어요. 박 형사님은 보험사 특별조사팀에 미리 연락을 해뒀어요. 박순자 씨 사망 건과 관련해서 수상한 첩보가 있으니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보류하고 시간을 끌어주시오. 덕분에 유경이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보험금 지급이 계속 늦어진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닥달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고 있는 셈이었죠. 민서는 내 도움을 받아 젊고 똑똑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이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죠. 민서는 그 변호사와 밤을 새워가며 서류를 준비했어요. 먼저 법원에 사망 선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검찰에는 유경과 진우, 그리고 그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형사 고소했어요. 내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이제는 나를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는 디데이를 정했어요. 그날은 유경이가 보험금 청구 최종 심사를 위해 보험사 지점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날 같은 시각에 내 식당인 사상제1돼지국밥에서는 긴급 임시상인 총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모든 판은 짜였어요. 상인들이라는 든든한 아군, 박 형사님이라는 공권력의 지원, 그리고 민서와 변호사라는 날카로운 무기까지. 총회가 열리기 전날 밤 나는 병실에서 민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내 딸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죠. 민서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 말에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진작 엄마 말에 귀 기울였어야 했는데.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만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강한 유대와 신뢰를 느끼고 있었죠. 이제 끝내러 가자. 내 말에 민서는 눈물을 머금은 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45년간 새벽을 깨우며 가마솥을 지켜온 사람의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결전의 날 아침,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볕을 쬐었어요. 민서가 챙겨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병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박 형사님이 준비해준 차에 올라탔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지난 며칠간 내 안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해졌거든요. 차가 내 식당이 있는 사상, 시장 골목 어귀에 멈춰섰을 때 나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나는 한 번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되어 있었죠. 바로 그 시각, 유경이는 아마 최고의 아침을 맞이했을 거예요. 어젯밤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마지막 확인 서류가 필요하니 다음 날 오전에 지점으로 방문해달라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2억이라는 거금이 곧 손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남편 진우를 대하는 태도도 한결 부드러워졌겠죠. 진우 씨,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빚 청산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의 무덤이 될 그 보험사 건물로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 식당, 사상제일 돼지국밥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긴급 현안논의라는 명목으로 모인 수십 명의 시장 상인들이 가게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상인 회장님이 맥주 상자를 겹쳐 만든 단상 위에 올라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했죠. 그는 내부고를 전하며 45년간 시장을 지켜온 나에 대한 추도사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순자 누님은 이 시장의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릴 때마다 가게 안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차 안에서 민서 같은 작은 태블릿 화면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 장례식을 내가 직접 보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에 눈물 대신 헛웃음이 나왔어요. 회장님의 추도사가 끝나고 식당의 향후 거취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모두가 침묵에 잠겨 있을 때 식당 뒷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문으로 쏠렸죠. 문이 활짝 열리고 내 딸 민서의 부축을 받으며 내가 천천히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어요. 모두가 유령이라도 본 듯 눈만 크게 뜨고 얼어붙어 있었죠. 정적. 그러다 누군가가 들고 있던 컵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 소리가 신호탄이었어요. 아, 아지매, 순자 누님, 맞나. 믿을 수 없다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곧이어 그 속삭임은 엄청난 함성으로 바뀌었어요. 아지매, 살아있었네. 아이고, 순자 누님. 가게 안은 순식간에 눈물과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을 부둥켜 안고 기뻐했죠. 건어물 가게 박씨 아지매는 나에게 달려와 내 손을 잡고 아이고 이 빌어먹을 연놈들. 우리 아지매한테 무슨 짓을 한기고 하며 욕설 섞인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의 거칠지만 진심 어린 반응 속에서 나는 내가 정말로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내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상인 회장님이 눈물을 훔치며 나에게 마이크를 건넸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를 바라보는 수십 개의 눈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리고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 유경이의 계획, 낯선 병원, 그리고 차가운 안치실에서의 기억까지. 내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가게 안은 분노로 술렁였어요. 내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가게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박 형사님과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박순자 씨 사망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모두 협조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 계획대로였어요. 바로 그 시각 유경이와 진우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보험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이 그들을 VIP 상담실로 안내했죠. 마지막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유경이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을 거예요. 하지만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보험사 직원이 아니었어요. 낯선 얼굴의 남자 2명. 바로 박 형사님이 보낸 다른 팀의 형사들이었죠. 유경, 진우 씨 맞으시죠?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유경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2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유경이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는 그녀의 탐욕스러운 계획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죠. 그날 이후 내 이야기는 부산 지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었고 방송 뉴스에도 연일 보도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민서와 내 가게의 젊은 직원이 함께 만든 돼지국밥 할머니, 죽음에서 돌아오다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은 단순히 사건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45년간 새벽을 열었던 내 주름진 손,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뽀얀김, 단골들과 정을 나누는 내 웃음소리를 보여주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평화로운 일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는지를 텅 빈 장례식장의 모습과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었어요. 마지막에는 병실에서 민서와 함께 다시 웃음을 찾은 내 모습과 함께 사람이 희망입니다 라는 자막이 떠올랐죠. 이 영상은 부산에 가면 같은 지역 SNS 채널을 통해 무섭게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내 사연에 함께 분노하고 내 생활에 함께 기뻐해 주었죠. 할머니, 힘내세요. 돈줄 내러 가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부산의 정이지.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읽으며 나는 민서와 함께 밤새도록 울고 웃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식당을 돕고 싶다는 후원 문의가 쇄도했고 내 가게 아픈 날을 응원하러 온 손님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나는 단순히 경제적 독립을 되찾은 것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지와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빛나는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었죠. 내 사건은 단순한 가십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산 지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죠. 사상구청에서는 곧바로 노인 대상 금융사기 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했고 박순자 할머니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어요. 지역 은행들은 노인 고객들이 큰 금액을 거래하거나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자녀나 지정된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안심 통보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사상 시장 안에서 일어났어요. 내 일을 겪고 나서 시장 상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똘똘 뭉치게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우리 시장 어르신들은 우리가 지킨다. 는 구호 아래 노인 상인들을 위한 법률 및 금융 자문 시스템을 만들기로 자발적으로 결의했어요. 이웃 가게 어르신이 며칠 안 보이면 먼저 찾아가 안부를 묻는 문화도 생겨났죠. 내 개인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더 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나의 승리는 곧 우리 모두의 승리였어요. 차가운 안치실에서 다시 눈을 떴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이었죠.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내 삶에는 조금씩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유경이와 진우는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게 되었죠. 사람들은 내게 통쾌하지 않냐고 속이 다 시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내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유경이는 밉고 괘씸했지만 내 아들 진우는 결국 내 손으로 자식을 감옥에 보낸 어미가 된 거니까요. 그저 텅 빈 가슴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허전하고 아릴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교도소에 있는 진우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편지였죠. 거기에는 구구절절한 변명 대신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에 대한 참회만이 담겨 있었어요. 아내의 탐욕을 말리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함, 어머니의 사랑을 배신한 죄책감에 매일 밤잠을 이룰 수 없다고, 죄송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고 적혀 있었죠. 나는 그 편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움과 원망, 그리고 아들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섣부른 용서는 진우에게도 나에게도 약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편지를 고이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네 죗값 다 치르고 온나. 그때가 되면 이 어미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은 끓여주마. 진정한 용서는 어쩌면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책임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내 앞에 섰을 때, 그때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요. 대신 내 곁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주말마다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오는 딸 민서가 있었죠. 우리는 예전처럼 서먹한 모녀가 아니었어요. 함께 장을 보고 가게 일을 돕고 밤에는 두런두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죠. 민서는 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내 사건 이후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꽤 큰 금액이 되었어요. 나는 그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었죠.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었어요. 나는 민서 그리고 상인 회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상제일대지국밥 식당 2층, 오랫동안 창고로 쓰이던 낡은 공간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바로 어르신 디지털 금융안전센터가 문을 열게 된 거죠. 내 고통의 씨앗이었던 바로 그곳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고 싶었어요. 개소식이 열리던 날, 식당 앞은 사상구청장님,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수많은 시장 사람들과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내가 센터의 초대 명예센터장으로 위촉되어 단상에 올라섰을 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나는 미리 준비한 원고 대신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는 글도 잘 모릅니다. 스마트폰은 지금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컴맹입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당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센터가 우리 시장의 다른 어르신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다시는 저처럼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솔한 소감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막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놀라운 일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내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노인 금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거든요. 뉴스에서는 연일 관련 토론회가 열렸고, 은행들은 노년층을 위한 전담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디지털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자녀나 지정된 후견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국회에서는 박순자 법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안 개정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시장 구석에서 국밥만 팔던 내 작은 삶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니. 가슴 벅찬 감동에 며칠 밤을 설쳤답니다. 센터가 문을 열고 진짜로 가슴 벅찬 풍경들이 매일같이 펼쳐졌어요. 센터의 첫 수업 시간이 열리던 날이었죠. 앳된 얼굴의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평생 채소 장사를 해온 박씨 아짐의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스마트폰 뱅킹 앱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를 누르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박씨 아짐에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하며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그 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마침내 박씨 아지매가 처음으로 손주에게 1만 원을 이체하는 데 성공했을 때 두 사람은 마치 큰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박씨 아지매는 그 학생의 손에 자기가 제일 아끼는 거라며 맛있는 김치 한 통을 쥐어주었죠. 수업을 마친 어르신들과 젊은 봉사자들은 모두 아래층 내 식당으로 내려와 함께 국밥을 먹었어요. 가게 안은 세대를 넘어선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의 새로운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것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세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고 또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정을 쌓아가는 것. 단절되었던 세대가 이렇게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내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이제 나는 주방 일은 젊은 직원에게 많이 물려주고 센터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요. 센터는 이제 사상시장의 명물이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모델을 배우러 올 정도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죠.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나는 내 식당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내 맞은편에는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장례식장 직원 아저씨,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박 형사님,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준 상인 회장님이 함께 앉아 있었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뜨끈한 돼지국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보고 웃었어요. 가게 안은 여전히 손님들로 활기가 넘쳤고 2층 센터에서는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지난 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죠. 배신과 절망의 가장 깊은 밤을 지나 나는 이제 내 삶의 가장 찬란한 오후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내 곁을 지켜준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나를 응원해준 수많은 마음들, 결국 나를 살린 것은 돈도 법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이었죠. 나는 조용히 눈을 뜨고 내 앞에 좋은 사람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사람이 희망이다. 내 국밥 가마솥이 꺼지지 않는 한 내 삶의 희망도 결코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를 위한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요. 돈도 법도 아닌 곁을 지켜준 따뜻한 사람들이 가장 큰 힘이었죠. 결국 사람이 희망이었어요.